네, 2월 16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선릉역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죠. 야, 코스닥이 4.5%. 아휴, 정말 이렇게 한 3일만 올라줬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진짜. 그렇지, 아마 모든 분들의 아마 바람일 거예요. 네, 정말로. 저희 요새 직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올라도 할 게 없고, 내려도 할 게 없고. 왜냐면 올라도 팔기에는 애매하잖아요. 떨어진 게 내리면 더 하도 빠질까 봐 높으니까. 못 사고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어저께 저희 회사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왜요? 퓨런티어라고 새로 공모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가 막 너무 많이 몰렸는데 서버가 아, 그게 안 돼가지고 저희 회사 종목 게시판에 가면 욕이란 욕은 다 써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대수도 경쟁 대수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역대 최고. 뭐 평균 균등이랑 비례 배정 합쳐서는 2,000대 1을 넘지만 비례 쪽만 따지면 5,000대 1을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되게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공모주 쪽에 좀 많이 몰리셨는데 기대 이상의 좀 수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뭐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일단 시장이 반등한 것으로 일단은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건 뭐 일시적인 거지 이거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출연했었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를 지수가 2,800선에 근접하면 한번 매도했다가 갭매꾸로 2,670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좀 재매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 전쟁 이슈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그랬었네.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주옥 같은 시황을 남기고 떠났는데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주옥 같은 시황이었었는데 그러게. 네, 그러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뭐 맞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전쟁 관련된 이슈. 근데 사실 그 전쟁 관련된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르겠어요. 내일 당장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전쟁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전쟁을 하는 건데 얻을 게 없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러시아도 해서 얻을 게 없고 뭐 우크라이나는 뭐 잃을 게 있겠지만 유럽도 얻을 게 없고 미국은 뭐 어차피 거기 참전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나라인데 얻을 게 사실 없단 말이죠. 근데 푸틴은 난 침공 안 할 거야, 난 안 할 거야. 근데 계속 바이든이 너 할 거잖아, 너 할 거잖아,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튼 긴장감만 최고조로 만들어 놓고 원자재 가격대만 급등시켜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만 또 극대화를 시켜놓고 시장은 완전히 초토화로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또 허무맹랑하게 아니라 허무하게 일단 좀 마감이 될 것 같은 뉘앙스잖아요. 지금 현재는 뭐 크림반도 쪽에서 뭐 조금씩 병력을 이동해서 본 부대로 뭐 귀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 나왔었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도 보니까 철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래도 뭐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몰라. 또 할 수 있어 뭐. 이 이게 보니까 러시아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정치적으로 지금 바이든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지지율 하락하고 맞아요. 이게 뭔가 바깥의 적을 통한 내부 결속, 뭐 지지율 뭐 이런 맞아요. 거기도 그래서 해요. 이 핵심이 정치적인 부분인데 진짜로 왜냐면 바이든 지금 인기 너무 없으니까 뭔가 돌파구를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인기를 다시 끌어올려야지 올해 하반기에 있는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인기가 완전히 바닥이니까 바이든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개입해서 미국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유럽도 유럽 일이니까 유럽에서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두 개입만 계속 했던 상황인데 일단은 시장이 뭐 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쟁 리스크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강하게 좀 반등이 일어났던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최근에 뭐 유럽 증시도 폭락하고 뭐 막 어제만 해도 또 나스닥도 선물이 막 1% 이상 초반에 그랬죠. 1.5 뭐 이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장도 죽었구나 이렇게 막 걱정을 했는데 어제 저녁만 해도 네. 다행히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좋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우리 시장 자체의 그 펀더멘탈이 좋아질 것이냐. 그거는 이제 결국 외국인이 얼만큼 우리 시장을 사주느냐 여기에 달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까지 얘기했는데 다행히 오늘 코스닥의 외인들이
2,800억대 매수를 해줬단 네, 말이죠. 네, 네. 이게 좀 의미를 찾아도 될까요? 사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미국 선물이 안 좋아서 이것도 잠깐 오르다 말려나? 근데 끝까지 밀고 올라왔잖아요.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의미를 찾는다기보다 여기도 뭐 매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낙폭과대한 종목들에 대한 뭐 쇼커버링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기업 가치를 떠나서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 쪽에 이제 장 초반에는 코스닥 별로 안 샀었는데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다 받아내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이 코스닥에 한 4천억대 매도가 있었고 거래소에 2천억대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800억대 매수를 해줬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쇼커버링과 뭐 저가 매수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입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좀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한번 더 봐드리면 화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시에 순매수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많이 샀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갔고 사실 지수가 안 좋을 때 항상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움직여줘야지 지수를 그렇죠. 견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푹 쉬어주면서 다른 종목들한테 힘이 좀 실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카카오도 정말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오늘 많이 사줬습니다. 어제 위메이드 대표가 뭐 유튜브 좀 출연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가 좀 빠지니까 화학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뭐 효성그룹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LG화학도 좀 올라오면서 화학주들 좀 많이 올라오고요. 대체를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낙폭이 과대하기도 하고요.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리오프니 섹터주들이 고르게 좀 포진해 있고요. 가격적으로 다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외국인이 그러면은 이제 뭘 샀느냐라는 거잖아요. 코스닥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많이 샀으니까. 그렇죠. 2,800억 네. 샀으니. 1번 이제 위메이드가 되겠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휴마시스 바이오니아. 코스닥에서는 사실 바이오가 많이 올라줘야지 지수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뭐 예전만큼 영향력이 막 있지는 않은데 바이오하고 뭐 2차 전지하고 IT 반도체 이쪽이 올라줘야지 코스닥 지수가 이제 쭉쭉 오르니까 보시면 대부분이 바이오 섹터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체로 코스닥 이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늘 뭐 컴투스 홀딩스도 오늘 많이 올랐죠. 뭐 HLB나 보시면 보세요. 휴마시스, 바이오니아, 알테오젠, HLB, 셀트리온제약, 셀리보리, 엔지킴 생명과와 한국 BNC 이 눈에 보이는 데서만 해도 절반 이상이 다 바이오잖아요. 그만큼 좀 바이오가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졌죠, 진짜.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근데 이런 건 좀 그런 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좀 해소되다 보니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금리 스탠스 뭐 물론 3월 달에 뭐 50bp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금리 스탠스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거나 그보다 못할 수 있다. 더 가파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장중에 나왔던 중국 CPI랑 PPI가 오늘 일 다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중국 CPI, PPI가 작년 10월에 이제 고점 찍은 뒤로 계속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고점을 찍고 꺾이면 오늘 보시면 이제 예상치가 한 9.5%? 뭐 요 정도였었는데 한 9.1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PPI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에서 이제 9.1이 나왔고 CPI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한 1.0 정도였었는데 이것도 한 0.9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덜 나오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덜 나오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전 세계에서 뭔가 좀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중국.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는 중국. 그죠? 그런 중국에서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라면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 가격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미국도 이제 조금씩 수입을 해나가는 국가들도 가격이 낮춰질 테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미국 쪽으로 적용을 되면 아 지금 인플레이션이 피크 찍고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기대치인 거고요. 제가 아까 장중에 좀 기사 레포트를 좀 봤었는데 이게 이 중국의 이 물가지수 PPI가 이제 꺾이면 이게 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선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8월 달 이후로 이제 10월 달 뭐 이때부터 해가 쭉 꺾였으니 미국도 2분기 중에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고점 찍고 밀리겠구나라는 시장 기대치가 나온 거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빠진 성장주를 좀 사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외국인들한테는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좀 성장주 섹터 많이 빠진 납폭과대주 섹터 쪽들로 전반적으로 들어왔고 이제 IT 반도체 뭐 오늘은 안 오른 종목이 몇 개는 있긴 해요. 뭐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몇 개 있긴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400개 종목 중에서는 한 3개인가 4개 빼놓고는 거의 다 올랐거든요. 그만큼 코스닥이 정말 초토화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난 정도로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 이런 거에 기인해서 외국인들도 저가에서 좀 낙폭과대 성장주들 쪽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공매도 친 놈들이 쇼커버링도 했겠죠. 이 정도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한 3, 4일만 올라주면은 소원이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증권회사 직원들이 2월달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뭐 전부 아주 그냥 전멸하고 뭐 장중에 그냥 술 마시러 간다 그러고 막 너무 속상하니까. 진짜 이게 이 정도면 진짜 저점이다 생각해서 샀는데도 또 빠지니까. 빠지고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2,800 원전에 가면 팔고 2,675원 다시 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 다음날 딱 올라왔는데 이것도 팔기는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또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알고도 또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박 부장님이 그럴 정도니 많은 분들이 손절돼 있는 거를 가지고 팔고 조금 반등하면 손실 난 것도 일단은 좀 팔고 다시 저점에서 사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저는 좀 뭐 그런 거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좀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을 못 믿는 거네. 그게 정답이네. 남이 차라리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믿었을 텐데. 왜냐면 남의 말은 더 안 믿지 제가. 제가 원래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못 믿을 지경 정도 되면은 그때 거의 바닥에 가까웠을 때가 사실 많긴 한데 어저께는 시장이 너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시장이 너무하네 해도. 근데 어제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의 시점이었는데 또 못 산 거잖아. 샀어요. 샀어요? 그럼요. 사는 건 또 믿었네. 아니 너무 많이 빠져서 여기서 사면은 죽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산 게 카카오하고 컴투스하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하고 오늘 많이 오른 것도 샀네. 오늘 아침에 좀 대주전자가 들어올랐기 때문에 그걸 조금 사고 그다음에 물려있는 거 일부 좀 물을 타고 카메라들도 많이 빠졌길래 그것도 좀 사고 이것저것 막 조금씩 사다 보니까 또 백화점이 돼버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집중을 못할까요? 그 종목에. 근데 이렇게 낙폭과대할 때 뭔가 집중하는 게 위험한가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등하는데 걔만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 생각하면 섹터별로 주요 종목을 좀 조금씩 고르게 사놓고 한번 쭉 올라간 다음에 얘가 좀 견조한 것 같네? 그럼 눌림목 나왔을 때 거기다가 이제 더 부어야지만 수익이 이제 확 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백화점, 말 그대로 백화점이 돼서 나중에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일단 백화점이지만 그 중에 이제 주력 종목이 이제 하나 생기는 건데,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오늘 많이 올랐던데. 아니,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걔는 진짜 많이 안 올랐어요. 오늘 많이 오른 게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뭐 그다음에 동화기업 3%, 4%. 그런 애들 좀 많이 오르고 뭐 기타 등등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이 오르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실적이 정말 너무하네 싶을 정도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망하지만 않으면 저점이겠지 그래가지고서 좀 샀는데 오늘 장 끝나고 호재 나와서 내일 좀 기쁠 것 같아요. 내가 호재를 봤군요. 그래가지고 많이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맞아요. 호재 보셨구나. 그래서 테슬라에 직접 공급하는 거. 뭐 직접 뚫었다 뭐 해가지고. 왜냐하면 배터리 업체를 안 통하고 직접 이렇게 뚫은 거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고 이제 차세대 이제 테슬라 신차에는 70%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주가에 꽤나 좀 내일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뭐 근데 제가 봤을 땐 다른 업체들도
좀 영향 있으면서 같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아까 대주전자 살 때는 왜 샀냐면은 응급제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더라고. 근데 왜냐하면은 그 실리콘 응급제잖아요, 대주전자가. 근데 그 응급제를 실리콘으로 썼을 때 배터리 성능이 20-30% 더 좋아진다. 근데 이거 사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대주전자를 매매했던 건데 아는 얘기인데 기사 한 번 더 나왔길래 좀 반응이 없어서 좀 한번 사봤는데 사고 나서 한 2%가 1.5%가 좀 오르기는 했는데 내일 한번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오늘만 올랐다고 시장 좋아할 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도 할 게 없고 내려도 할 게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 손님 중에서도 저랑 이제 친하고 저랑 20년 동안 같이 주식을 하신 분인데 저한테 맨날 바닥이 오면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화했거든요. 오늘 진짜 바닥 갔다고. 오늘 진짜 바닥 갔다고. 지르라고. 그랬더니 전화하고 있는데 나 바빠. 나중에 통화해. 이러는 그때가 어제가 바닥이 아니었던 것 같죠. 왜냐면 전쟁 터질 것 같고 느낌상.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제는 사실은 너무 맥락 없이 흘러내리니까 좀 용기 있는 사람, 그냥 정말 현금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기서 좀 분할 매수해봤자 어디까지 빠지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어제 살 수 있었지. 근데 기존의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요? 그래서 일단 물리신 분들은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맞아요. 또 현금이 있어도 자꾸 확인하고 살려고 하게 돼요. 네, 아까도 제 그러다가 놓쳐. 네, 맞아요. 제 온라인 고객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바닥에서 못 사는 거라고. 무릎팍과 한 발목 사이 정도 왔다 싶으면은 물리더라도 사 들어가기 시작해야지. 물을 타다 보면 평균 단가가 생기는 거고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을 때 수혜를 보는 건데 일단 보세요. 어제 못 사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 또 못 사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다행인데 어제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팍 줄인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있다고 분들은 하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른 가격에 더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못 비탄하는 사죠. 거지. 특히 이제 신용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털리고 나면 이제 못 사는데 제가 보니까 신용 담보 부족이 어저께도 꽤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점에. 근데 예전에 2,600 이렇게 갔을 때보다는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좀 많이 정리가 돼서. 그래서 요번에는 빠지는데 들 나오는 걸로 보면은 일정 부분 신용이라든지 이런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빠질 때 그 종목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약간 좀 제한적일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한 번 빠질 때 왕창 털리고 또 어저께 조금 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털릴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좀 개별 종목단에서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시장 폭락하는데 오늘 뭐 반대 매매가 장중에 나와가지고 뭐 무슨 종목이 급락했네 이런 일은 조금 수그러들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은 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그 주변 그 분위기가 결국은 자기 중심이 있어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결국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어떻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그냥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식을 할 때 자기 좀 주관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관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 그 자기 주관만 갖고 하다 보면은 그게 또 고집이 아집으로 변하다 보면 또 시장에서 소외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여러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서 그렇죠. 결정하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 또 이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좀 사실 팩트가 아닌 기사가 아닌 남의 의견을 사실 좀 막 강하게 듣지는 않는 편인데 그게 또 저한테도 안 좋게 다가올 때도 사실 있어요. 너는 왜 나한테 남의 말을 안 듣냐? 네 말만 하냐? 막 이러잖아요. 방송에서도 제가 맨날 제 말만 하잖아요. 뭐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가 뭐 할 말이 없네. 아무튼 그렇기는 하는데 뭐 좀 저는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해서 뭔가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으니까 좀 그러긴 한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개인적으로 기쁘기도 한데 좀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아직은 불안하잖아요, 근데. 올라도 저는 불안해. 올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좀 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분명히 다 이게 시작이 돼서 쫙쫙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또 약간 빠지거나 뭐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깊이가 이제 깊은 저점이 찍혔고 어제가 만약에 바닥이다라면은 그 저점보다 살짝 높은 저점이 생겼잖아요. 일명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짝꿍댕이 아시죠? 그런 스타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어제 찍었던 저점이 안 깨지는 상태라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은 막 급락하는 상황보다는
변동성이 생기면서 그때 차트로 설명드렸지만 넓게 풀렸던 이 이평선들을 이제 모아나가면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터닝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돌리려면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거를 돌리려면 한꺼번에 돌리려면은 주가 급등하는 수밖에 없죠. 급등했다가 내려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변동성을 몇 번 보여줘야지 이게 수렴되면서 돌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중순까지는 계속 등락이다. 왔다 갔다 한다. 금리 라고 인상 보고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국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지. 금리 인상 있죠. 선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LG 에너지 솔루션 또 그때 3월 12일 날 또 코스피 편입도 있죠. 그래서 그 동네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 다 몰려 있는데 그냥 지금 제가 생각할 때 1분기하고 2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시장이 되게 강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월 지나면 1분기 실적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4월 달부터. 근데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1분기에 실적 좋은 기업이 없어 보여.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죠. 네. 시장을 보니까 지금 맞아. 보세요. 인플레 원자재 가격 엄청 나오고. 그러니까 매출은 올랐어도 이익은 떨어진 기업들이 그럼요. 있더라고요. 환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원가 부담 때문에 또 내 물류 부담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지금 최악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제조업체들이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큰 수혜를 받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연장선상인데 그 중간에 이제 러시아니 뭐니 하고서 이제 뭐 분위기 안 좋게 조장이 되니까 원가 부담들이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한번 눌려준 건데 저가 생각할 때는 1분기 실적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좋겠지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실적 예상치를 낮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가서 인플레 수치가 빠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꺾이면서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나간 과거는 안 볼래 이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불확실하니까 자꾸야 4분기 실적 개판으로 나왔다고 하여튼 요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게임주는 그냥 눈만 뜨면 급락이더라고요. 실적 안 좋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성장주들을 좀 그렇게 봐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급락은 이제 끝났고 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뭐 요번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장주들을 다시 실적을 보겠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 우려감이 지금 피크라면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좋아지는 지표들 속에서 1분기 실적이 나타나고 4, 5월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변화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나 대외적인 변수 부분이나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3월 중순이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고 지금 차트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 보시면 코스피 지수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아직까지 하락 추세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둥근 원형을 그리면서 그죠?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위쪽으로 가는 방향 이 정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고 나갔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추세 복귀하면서 시장도 터닝한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지금 실패 본 거잖아요. 여기 상단에 막혀가지고 실패 보면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생각해도 앞으로는 3,000선을 강하게 못 뚫으면 그때 제가 3,050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방송할 때마다 3,050을 못 뚫으면 지수로는 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 장세는 그래도 오래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만 놓고 보면은 제가 그때 차트로 2670선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갭을 메우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메웠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21선이 가파르단 말이에요. 네. 이 가파른 21선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뚫었다고 해서 계속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20에서 뭔가 호재가 나오거나 시장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21선을 뚫어서 급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2,800을 뚫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2,800에서 2,850 사이 거기 가면 한 번 더 강한 또 매도 포인트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됐을 때 그렇죠. 1월달 의사록이잖아요. 지난 1월달 급락은 12월달 의사록 공개하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월달 의사록 공개됐을 때 스탠스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거기서 좋을 리가 없잖아요. 12월 달도 안 좋았었는데 1월 달에 좋아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스탠스가. 1월 달 상황도 안 좋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자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생각할 때 연준이 보여줄 수 있는 펜은 금리 인상이나 긴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펜은 다 깠다고 생각해요. 뭐 7번 인상한다며요. 올해 7번밖에 회의 안 하는데 뭐 더 어쩌려고. 사실 이번 주에 더 빠진 게 임시회의까지 해가지고 막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나와가지고서 막 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정도로 위급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래서 일단 정상적으로 하면 뭐 올해 다 올릴 수도 있고 회의할 때마다 논의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논의해서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가 7번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3월 달에 50bp냐, 또 누구야, 뭐 세게 말하는 사람은 뭐 상반기 중에 뭐 100bp까지 올려야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짓거리라고 그러면 우린 다 들었잖아요. 뭐 그거 이상은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연준 의사록이 1월 달께 공개돼서 스탠스가 안 좋다 할지라도 오케이. 이미 다 알잖아. 들었잖아. 그렇죠. 이미 충격 이빠이 먹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밤에 미국이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내일 아침에 싸게 살 기회를 준다라면 땡큐인데 그게 아니다라면은 그냥 시장이 또 다시 치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나중에 이제 매도 포인트 찾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겠죠? 2,800에서 2,850 사이에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20일도 못 갔는데 이미 뭐 슈팅 돼가지고 60일선까지 간 거부터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보니까 더 내려가니까 이게 더 끄집어 내려져가지고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는 깔고 올라선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저점을 더 깬 종목들도 많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만 된다라면은 그냥 폭락한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 이런 섹터들한테 순환적인 섹터 기회가 가리지 않고 많이 빠진 것들. 네, 최근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장주라고 해서 그냥 두들겨 맞은 종목. 오늘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터무니없이 많이 빠진 것들이 많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자재 인플레가 피크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제일 타격을 입은 게 다 제조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종목들을 시장에 하나 둘씩 나중에 좀 선호하는 흐름으로 뭐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변화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안에서 계속 답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 오히려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라든지 방어적인 소비주들은 잘 버텼잖아요. 이번 폭락장에서 약간 조금 기우뚱하면서 쉬어가는 흐름. 왜냐하면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미국도 에어비앤비도 그렇지. 마찬가지고죠. 그다음에 홍콩도 지금 코로나가 찬 거라는데 그 센치 호텔 주가 엄청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보면 저가 항공주들도 엄청 올랐잖아요. 왜 올랐어요? 나라에서 임금 보조해 또 해준대잖아요. 올해도. 그럼 최소 비용은 더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죠? 사람을 안 타도 월급은 주니까. 일정 부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보니까 뭐더라? 에어비앤비 올해 여름 휴가 시즌 예약한 게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 뭐 이런 기사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여행에 대해서 갈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막 튀어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주사만 맞으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누르면 딱 손만 띄면은 폭발하잖아요. 그런 것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소비 쪽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리오프닝주들이 다 강한 거거든요. 뭐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렇지. 아니 근데 한국의 리오프닝주가 특히 여행과 관련된 주식과 에어비앤비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좀 차이가 에어비앤비가 올랐다고 무조건 우리 한국 여행주들 사야 되냐? 이건 왜냐면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시장치 예상보다도 0.70억 달러 상회한 15억 3천억 달러. 네. 15억 3천만 달러의 매출 실적을 발표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는 지금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네. 하나투어 유상증자 얘기도 네, 있고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유상증자에 대한 폭탄들이 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잘. LCC 들 그럴 수 그렇고.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금 확충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리오프닝주 특히 여행 항공 관련된 주들 사야 돼? 이게 좀 불안한 거죠.
이게 또 오늘 종목 상담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네. 제가 아까 뭐 하나투어 유상증자 얘기는 못 봤는데 기사에 났어요? 유상증자 한다고? 아니 저도 이거 질문이에요, 그냥. 아,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 기사를 한번 아니 찾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려가 있다는 거겠죠. 당연히 우려는 있죠. 왜냐하면은 뭐 멀쩡한 기업 사도 뭐 물적 분할 우려도 항상 있는데 뭐 그렇지. 유상증자 우려도 있죠. 두산중공업도 유상증자 하는데 공모 제대로 시장 안 좋을 때 해가지고서 안 돼가지고 일반 공모까지 넘어가니까 주가 엄청 많이 빠지듯이 항상 유상증자라는 거는 우려감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투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하면 시장에서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항공주들이라든지 뭐 그런 여행주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개주대자분들 싫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 폭으로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타이밍 조절이 좀 필요하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보니까 하나투어가 이제 왜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오냐면은 보니까 3분기도 뭐 그 265억 적자 뭐 이랬는데 그 4분기도 256억 적자가 나고 이러니까 이미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유상증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시장의 그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자본 확충하는데 유상증자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2021년 연결 영업 손실액이 1,238억이네. 손실 많이 났죠. 많이 커졌네. 맞아요. 저도 제주항공을 저가에서 사서 가지고 있는데 맨날 기사에 뭐 상패 가능한 종목 리스트 쫙 뜨는데 제주항공도 있고 하나투어도 있고 다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본 잠식 어쩌고 뭐 얼마 이상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자본을 확충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굳이 유상 증자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회사채 안 하고 발행할 어떻게 자금을 만들죠? 뭐 투자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유상증자 아니야? 아니 제3자 배정? 그것도 유상증자잖아. 말은 그렇긴 하지만 제3자 배정. 걸렸어 지금. 아니요. 함정에 빠졌어. 제3자 배정하거나 뭐 CB도 자, 발행할 수 있고 회사채도 요걸로 발행할 수 우리 있고 한 시간을 끌어봅시다.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많아요. 아, 그렇지. 그거는 이제 자, 어떤 면에서 큰 개념에서 보면은 사실 다 빚이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유상증자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빚은 또 아니란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회사들은 그걸 선호하지.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은 열받지. 나 그렇죠. 왜냐면 갑자기 희석이 5인 되니까. 유상증자 막 이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할지 할지를 뭐 모르긴 하겠지만 그냥 솔직히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여행 업종은 엄청 많이 죽었어요, 다. 그렇죠. 근데 왜냐면 회사채 발행도 어려운 게 이미 이렇게 다 알려졌는데 누가 이거 안심하고 돈 빌려주겠어요, 여기다. 아,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등급도 안 좋으니까. 그렇죠. 등급도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상증자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겼다. 아,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하면 안 될까요? 누가 좀 투자해 주면 안 될까요? 나라에서 좀 나라에서 직접 하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나라에서. 아니 우리 박 부장님이 저기 뭐 좀 하나 팔아가지고 한 500억만 좀 수혈해 아니, 그러니까 좀 주시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또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거기는 또 이미 뭐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걸리거나 말거나 막 이런 상태였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투어나 여행이나 항공주들은 사실 뭐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임금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당연히 있었고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킨 게임 아니에요. 이제 이미 다 그렇죠. 죽었고 남아 있는 사람들만 독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큰 비전을 제시하면은 뭔가 뭐 해외 투자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기타 등등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무한한 우려감으로만 종목을 배제할 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살 게 없는데. 근데 또 그게 우리가 유상증자를 지금 일단 그 절대 회사에 피해가 가는 악으로 규정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왜냐면 다 인정을 하니까 이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자금 수혈이 돼서 또 뭔가 새로운 큰 어떤 성장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면 또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투어나 모드투어는 옛날에 이제 오프라인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비용은 계속 줄이는 규모더라고요. 흐름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비용은 이제 줄여드는데 기본적으로 여행 수요가 확 터지면 갑자기 턴어라운딩 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돈 땡길 때 어떻게 땡기냐면은
이제 미리 이제 매출 채권이죠. 그렇죠. 카드로 이제 긁은 거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공사들이 버텼고 예전에는 그다음에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요새 보니까 열심히 홈쇼핑에서 팔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리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겠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들어올 자산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유상증자를 한 해 만에 걱정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좀 잘 올라가면 잽싸게 이렇게 팔다가 유상증자만 싹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막 이랬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모두가 반등하면 팔려고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또. 아니 근데 아무튼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이거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요. 경영진들도. 그러니까 경영진 차원에서 뭔가 유상증자가 됐든 뭐가 됐든 비전을 보여줘야 여기서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증자할 거는 이러저러서 할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죠. 예전에 2차전지 소재주들 LNF 뭐 에코프로비 엄청 갈 때는 증자한다는데도 맨날 급등하더만요. 그렇죠. 증설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돈이 그만큼 벌린다는 그러니까 얘기니까. 투자를 위한 거잖아요. 많이 벌기 위한 투자였잖아요.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 회사도 많이 벌기 위한 투자. 뭐 어떤 면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럴 수 있겠지. 이것들이 안 망하려고, 그죠? 또 개미들한테 돈을 뽑아가지고서 버티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 말씀하신 대로 유상증자가 기존의 주주들에게서 하는 유상증자만 아니라 제3자 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있고 뭐 해외 펀드 쪽에서 이렇게 투자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우려만 하지 말고 조금 리오프닝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 리오프닝이라는 이 섹터 자체는 분명히 시장에서 좀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뭐 물론 주가 자체에서 반영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코로나 시대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여행주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상태라면은 최악을 지나고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이쪽에서는 가장 좋게 보는 건 이제 음식료 섹터였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쟁 나더라도 음식료 섹터는 방어주니까 버틸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거리두기 완화하고 그런 제한 풀어주면은 확실히 이쪽에서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 부담 이런 부담들을 제품 가격에 전이시킬 수 있으니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해가지고 음식료 섹터주들을 계속 했었는데 좋긴 좋았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성장주들 올라오니까 못 가고 좀 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시장이 항상 그때 맞춰가지고서 좀 선택에 하는 종목과 섹터주들이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유통주, 그다음에 뭐 음식료 섹터 이런 게 좀 안전하기는 하죠. 소비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이게 물리는 일이 좀 잦다 보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이런 것에 굳이 그거 가서 얼마를 먹겠다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라면은 여행주 하면 안 되고 저가 항공주 하면 안 되고 LCC도 그렇지. 왜냐면 네. 그것도 분명히 유상증자 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행주하고 저가 항공주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섹터를 하거나 엔터를 하거나 뭐 콘텐츠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오늘 보니까 하이브도 뭐 방탄소년단 그거 공연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섹터를 조금 바꿔주면 되죠. 리오프닝에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백화점도 뭐 지금 신세계도 많이 오르고 있듯이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카지노나 뭐 호텔이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 백화점이 될 수밖에 없네. 이 하나 불안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다 조금씩. 왜냐면 다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눠놔요. 오르면 다 팔고 조금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오니까. 근데 저는 종국에는 리오프닝에 진짜 수혜주는 제조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아니 뭐 IT 하드웨어가 됐던 뭐 자동차가 됐던 뭔가 만들어내는 회사들. 하긴 지금 원가 부담이 있었던 회사들. 우리 그 직원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한 2주 됐나? 2주 좀 넘은 것 같은데 차가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네. 차를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품 없어서. 본네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차를 못 고친대. 아 진짜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예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 진짜. 네, 그냥 저 현대차인데. 기아차인가? 진짜. 근데,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원자재 없어서 그 다음에 인플레 때문에 그다음에 물류 때문에 실적에서 타격을 입었던 그 모든 제조업체들이 저는 리오프닝이 되면은 돌아다니면서 쓸 거 아니에요.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될 거고 코로나 줄어들면은 물류도 잘 될 거고 차 공장에서 부품도 만들 거고 그러면 그쪽도 분명히 턴어라운딩 하면서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해서 보면은 최대 수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1차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수혜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쪽이 수혜다. 다만 이제
경기가 저희가 요새 시장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뭐였냐 하면은 아니 원가 부담도 있고 기업들이 만들지도 못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올려버린다고 하는데 그게 원자재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수요가 많이 나가지고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 건데 최근에 또 소비 지표도 살짝 꺾이는 느낌인데 금리까지 막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니까 아 이거 그렇죠. 스태그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다라면은 물론 그렇게 가면 주가는 안 하는 게 낫지 진짜 그렇게 된다라면은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플레가 피크를 찍고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지표들로 봤을 때 이미 터닝을 조금 시작했고 그게 영향을 받아서 2분기 중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꺾일 거라고 본다라면은 시장은 미리 그 부분을 고려해서 움직일 것이고 코로나도 이미 피크를 찍고 우리나라는 피크로 가고 있지만 피크를 찍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고 뭐 다들 오픈한다고 그러니 아 그러면 최악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 본다라면은 결국은 시장은 모든 악재를 주식시장에서 다 이제 인식을 시켰고 하나하나씩 개선만 해나가면 된다. 네. 이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낮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네, 우리 박진희 네. 부장님께 종목 상담 하고 싶은 네. 분들 이렇게 올리라고 네. 했는데 네. 올라온 종목들 몇 가지 좀 네. 다루도록 하죠. 일단 컴투스 한번 볼까요? 아 컴투스. 오늘 또 마침 어젠가 사셨다는 종목이네요. 제가 샀는데 잘못 샀어요. 홀딩스를 살 거. 그러게 홀딩스가 세고 컴투스가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본질 현금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주보다는 본 사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근데 게임 사들은 홀딩스가 좋더라고요.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컴투스를 사는데 자꾸 홀딩스만 올라요. 그러니까요. 이게 변동성이 좀 큰 게 홀딩스가 좀 변동성이 커요.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도 맥스가 더 변동성이 크잖아요. 맥스. 네오위즈도 네오위즈 홀딩스가 더 그렇잖아요. 게임 회사들 이상하게 홀딩스가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청 후회했어요. 아 그걸 샀어요. 한끗 차이인데. 한 끗 차이인데. 진짜 아까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냥 저는 낙폭과대로 일단 접근을 했던 부분이었었고 그저께 좀 그런 얘기가 났어요. 조이시티가 요번에 이제 B2E 게임을 새로 이제 내놨는데 그게 이제 위믹스 기반이라서 이제 뭐 괜찮을 거다. 그래서 위메이드도 이제 바닥이다. 또 때마침 어저께 또 유튜브에 거기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뻥튀기 아니다. 뭐 이제 앞으로 플랫폼에서 실적 많이 낼 거다. 걱정 마라.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반등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게임주들도 성장주고 너무 많이 빠졌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게임주는 경기 방어주예요. 인플레랑 무슨 그렇죠. 상관이에요, 게임이. 그죠? 차라리 전쟁 나면 집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게임이나 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장주다 보니,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NFT나 뭐 메타버스로 너무 올라다 보니 실적은 깠는데 이건 아니네? 이러니까 주가가 다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빠진 케이스가 되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고요. 뭐 기술적인 일단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트만 분석해 드릴게요. 제가 게임을 잘 몰라요. 게임은 요새는 웹툰에 빠져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로 얘기해야지. 제가 그러면요. 네이버 웹툰 많이 봐요. 요새 네이버 웹툰은 돈을 쓰거든요. 제가 옛날에 카카오 페이지에다 돈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카카오 페이지가 그 공짜로 뽑기 이거 막 돌리면 뽑는 거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오늘 2,000원짜리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300원짜리만 당첨된다. 오늘 2,000원짜리 당첨돼가지고 아싸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왜 카카오 페이지가 왜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뿌리지? 잘 안 되나? 성장하려고. 큰가? 대출 많이 들. 아니 근데 아무튼 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좀 볼만한 만화가 없어.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네이버가 내 취향인가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또 그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쪽 카카오 쪽은 약간 조금 남자 성향의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네이버 쪽은 저는 좀 약간 공주 나와야 되고 좀 그런 거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컴투스로 네, 가죠. 컴투스로 차트 보시면 그냥 차트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큰 그림에서 봐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도 쓰리봉 맞고 내려왔잖아요. 여기도 거의 쓰리봉 맞고 내려왔었고 여기도 지금
투봉에다가 지금 여기까지 하면 거의 3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이 역사적인 고점 같은 부분들을 다시 가려면 뭔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해요. 그죠? 이렇게 차트 보이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좀 끝부분을 좀 네, 잡아서 해보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서 볼게요. 그죠? 그러네요. 네. 대신에 뭐 바닥에 대한 느낌은 있잖아요. 네. 근데 컴투스는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래서 컴투스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10만 원 언저리 가면은 반등을 하고, 뭐 여기 이렇게 17, 8만 원 가면은 꺾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계점이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차트로만 말씀드리면 낙폭 과대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많이 올랐고요. 네. 성장주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로블록스 실적 안 좋아가지고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는 오늘 다 올랐어요. NFT 뭐 메타버스 코인 관련주들까지도 다 오르면서 올랐습니다. 컴투스도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을 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낙폭과대한 상태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컴투스의 뭐 호재를 모르고 그다음에 뭐 다시 나올 악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술적인 분석만 드린다라면은 컴투스는 여기가 이제 누가 봐도 저항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4만 원 부근. 네.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게 좀 강하게 올라서 14만 원만 가도 지금 여기선 땡큐예요. 거의 30% 가까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제가 볼 때는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 정도 요 사이죠. 요 좁은 박스 안까지 혹시라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라면은 뭐 매수가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매도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재매수를 하시던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단기 낙폭과되기 때문에 여기 10만 5천 원 부근에 저점을 찍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한 11만 원 부근에다가 1차적인 좀 지지선을 좀 설정해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 마지노선 손절을 할 수 있는 가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난번 저점이 10만 5천 원까지 다시 간다라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실적 나오면서 빠진 부분이라서 그래도 10만 5천에서 한 10만 8천 원 정도는 마지노선 거기는 깨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으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인데 만약에 이게 14만 원까지 안 가는데 지수가 이미 막 2,850 가 있고 막 이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그게 못 가더라도 한번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수는 이미 꺾일 때가 됐는데 이게 뭐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으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꺾이면 또 안 올랐어도 같이 꺾일 수 있으니. 네. 왜냐면 여기서 지수 꺾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시 또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긴축 문제가 다시 튀어나오지 않으면 꺾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치. 예상치와 다른. 그렇게 되면은 또 성장주가 때려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라면은 그냥 이게 제 거다. 컴투스가 내 거다. 그럼 저는 한 13만 원만 넘어가도 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기술적인 대응이니까 좀 봐주시고요. 뭐 이 회사의 뭐 신작 게임이라든지 앞으로 비전 이건 다 제거하고서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기술적 분석으로만 차트로 했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FNS테크 한번 볼까요? 아, FNS테크요. 잠시만요. 이게 이름만 들어보면 반도체인데 잠깐만요. FNS테크가 야, 정말 모든 주식들이 차트가 엄청나게 흘러내려왔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누가 저한테 돈만 좀 빌려준다면요. 싹그리 사놓고 한 1년 묵혔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혹은 현금이 없는 그러나 기회라고 보는 분들의 공통적인 아마 생각일 거라고. 근데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어느 것이 맞을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박 부장님의 어떤 생각이 맞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참고 견뎌야 되는 구간인데 사람들이 자꾸 팔고 떠나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쉽죠? 지금 정말 참아야 돼요 하면 그때 처음에는 잘 참는다? 그러다 조금 더 빠지면 결국은 못 참아. 왜냐면 이럴 때 막 2,400, 2,000 막 얘기가 막 나오거든. 누가 그런 얘기 했다고 엊그저께 제 손님이 전화 왔었는데 저한테. 근데 갈 수도 있죠. 뭐 2,200도 갈 수도 있죠. 지금 가냐 내년에 가냐 내후년에 가냐 10년 뒤에 가냐 게임이잖아요. 한데 지금 당장 2,400 갈지 2,200 갈지 모르면서 미리
뭐 내후년에 갈 거야. 그러면서 지금 주식 팔아놓고 그럼 2년 동안 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잘. 버티자. 저는 그 약간 좀 그런 말이긴 하지만 존버 있잖아요. 존버? 네. 그거에는 못 당하는 것 같아요, 시장. 맞아요. 절대로 그거, 상패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 기업 가치 이상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 그때 사줘야 됩니다. 좀 더 사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장의 종목들을 보면 와 정말 휴지 조각처럼 널렸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 FNS. 아 맞아요. 네, 제가 이 회사를 이름만 듣고 잘 몰라서 한번 봤어요. 네. 지금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소재 업체로 되어 있죠. 일단은 반도체라고 보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고요. 일단 적자기 실적은 오르네. 적자 났다가 작년 연말에 흑자가 났네요. 4분기에. 네. 네, 4분기 흑자가 났네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재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뭐 기사상으로는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악재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죠, 일단은.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좀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저는 FN에서 저는 애자로 시작하는 거는 SNS텍밖에 몰라서.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는 이런 건 일단 그렇긴 한데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수급은 거의 기관은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기관이 거의 손을 안 댄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외국인 계좌로 이틀 연속 좀 저점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만 봐드릴게요. 이거 큰 그림 봐야 돼요. 저는 항상 차트를 보면 몇 년치를 한꺼번에 봐야 돼요. 왜냐면 그 몇 년치를 봐야 이 종목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보이시잖아요. 차트 보시면. 네. 어때요? 우상향으로 잘 가다가 미끄러졌네. 미끄러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 가다가, 그죠? 또 이렇게 추세를 잘 타고 가다가 이 상승 추세 하단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은? 일단 뭐 추세선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로는 추세선을 하락 나왔을 때는 일단 이탈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처음에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어떤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또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나요? 일단 지금 보유하시는 분은 손실이 났는지 아니면 뭐 옛날 손실이라고 봐야죠. 일단. 옛날 저 고래골짜기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냥 차트만 놓고 볼게요. 차트만 놓고 보면 지금 보시면 일단은 좀 저점의 느낌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보시면 이제 여기도 사실은 저점이었는데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급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고점이었었던 부분.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지지선이었었는데 일시적으로 뚫렸다가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추세 상단을 타고 갔었는데 여기까지도 보시면 여기도 추세 하단을 계속 타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정타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결정타가 뭐예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생각으로 해보면 뭘까요? 추세 위쪽으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뚫린 상태인데 밑으로 뚫렸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저렇게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 그다음에 100%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랬고. 네.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죠? 반등의 실패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네. 이쪽에서 계속 보시면은 이게 이 추세 상단 제가 지금 확대를 해서 그렇긴 한데 네.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 아까 좀 땡기니까 다시 추세가 바뀌긴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연필로 해볼게요. 이게 한 중단부 정도 되잖아요. 여기가 그죠? 네.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잠시만. 이건 아닌데? 어떡하지? 다 져버렸네. 에이 진짜. 그렇다 치고 다시 그릴게요. 참. 아무튼간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추세였었고, 네. 그죠? 이게 여기 추세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단부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죠. 그죠? 여기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잘못 그렸다.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승 추세 상단, 상승 추세 하단, 그죠? 이 추세를 못 넘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 추세선의 이 중심부 여기서 또 돌파를 못하고 밀리잖아요. 네. 밀렸을 때 여기서 못 팔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견딜 수 있죠? 근데 여기 내려와서 이 하단부에서도 돌파가 안 되고 되밀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무조건 팔았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기술적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많이 빠졌고 올라는 올 거라고 본다라면은 반도체 섹터가 좋아졌을 때 올라올 거라고 본다라면은 매도 타이밍은 결국은 여기겠죠. 여기 박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엄청난 박스가, 저항선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난 박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여기가. 네. 그러면 이 박스 하단에서 또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못 넘었지만 여기서 몇 번 시도를 하다 또 밀린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언제 팔아야 돼? 그럼 여기 박스 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11,500원, 600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힘이 안 나온다라면은 이 부근에 가면 한번 끊어줬다가 다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방향이 바뀌거나 거래량이 바뀌거나 뭐 수급이 바뀌거나. 그래서 지금의 이 FNS테크의 최대 목표치는 한 11,300원에서 500원 사이로 좀 설정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제가 봐도 여기 보면은 좀 막힐 수는 있어요. 딱 봐도 한 11,000원 언저리부터도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까지 올라는 갔는데 지수가 이미 많이 올라갔다 싶으시면은 한번 끊어줬다가 다시 조정받았을 때 이 종목을 나는 죽어도 못 잊겠다. 그러시면 재매수 해주시고요.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매매가 없잖아요. 네. 기관 매매가 없는 종목은 거래량이 없고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관은 어느 정도 시총이 되고 거래량이 있어야지만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래량이 좋았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완전 전멸해 버렸잖아요. 또 뭐 어느 순간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준다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그냥 기술적으로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 뭐 시장에서 흐름이 나와줬으면 땡큐 하고 한번 줬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종목 교체하거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한번 보죠. 아, 안타까운 종목이죠. 원전 이슈도 있었고, 근데 뭐 주가는 하염없이 고점을 찍고 흘러내리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 유상증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때 하필이면 시장이 정말 폭락을 거듭할 때라서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유상증자 하기 전에 이제 워런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 워런트만 팔고 이제 증자는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 일반 배정으로 공모하거든요. 일반 주주 공모로.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000원대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가격이랑 비교하면은 괜찮. 경쟁력이 없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주주 배정은 실패했어도 일반 공모에서는 좀 몰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또 국내의 뭐 대선 주자들의 스탠스가 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원전도 그린 에너지다. 뭐 아시잖아요. 아리백이나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게 다 뭐 그런 쪽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유럽에서 뭐 텍소노미 막 이런 얘기 나온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원전 또 지금 뭐 소형 모듈 원전이 좀 대세라고는 하지만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유상증자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일반 공모 승리하면 승리라고 하면 뭐지? 일반 공모 성공하면 네 성공하면은 주가가 좀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60일선이 하향하고 있잖아요. 중기 추세 꺾여 있는 상태죠. 이 꺾여 있는 중기 추세를 이겨내려면 결론적으로는 이거 옛날에 줄 그어놓은 거 다 있네요. 다시 빨리 이제 두산중공업 18,000원대 복귀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 이후에도 뭐 저항대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권리락된 자리잖아요. 증자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증자 때문에 권리락한 자리가 나중에도 저항이겠죠. 21,000원이 최대 저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단은 이번 증자 성공하고 괜찮아지면은 뭐 최대 목표치는 지금 수준에서 일단 21,000원 정도. 다만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유상 증자 후에 유상 증자 물량이 시장에 풀린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보유하고 계시다라면은 유상 증자 일반 공모하고 일정 부분 좀 성공하면은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18,000원 저항. 이거 뚫으면 최대 2만 원에서 21,000원 정도를 최대 목표치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워낙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참 안 좋으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다음 최선을 찾아야 되는 게 또 투자자의 또 그렇죠. 입장이니까 네, 맞습니다. 참고 잘 하시고 또 다른 의견들도 좀 들으시고 자신의 그 뷰를 하나 만드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진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1시간 딱 맞춰서 마무리하는 진짜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앞 촬영. 박 팀장님. 네. 하여튼 다행이고요. 오늘 이렇게 네. 증시가 올라서. 그럼요. 또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역시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또 저희 이거 하는 동안 좀 올라갔었는데 다시 또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0.2.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치 보기인 것 같아요. 지금 FOMC 의사로. 의사록 공개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그거하고 또 통화정책 그런 스탠스를 좀 보려고 하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 중요하고요. 또 금요일 날 또 미국 옵션 만기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뭔가 조금 찜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내일 팁을 살짝 드리자라면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시장이 그래 알고 있던 대로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잘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오르면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 오르면 또 바로 매도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대로 미국이 빠졌는데 아침에 우리나라가 좀 밀리다가 빠르게 돌린다. 그러면 조금 약간 시장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 왜냐면 2,800억 외국인이 매수한 이 자체가 시장의 변곡점 아니냐 코스닥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크게 의미는 부여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외국인이 그 정도 사서는 안 돼요. 아, 그래? 많이 사야 돼요. 한 3일 이상 연장 3천억 이상 사주면 아 얘네들 조금 시가 바뀌었네 요 정도. 예, 그래서 요새는 외국인들도 단타 많이 치니까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중국의 지표 나온 거랑 여러 가지 인플레랑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거 다시 한번 상기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성장주도를 조금 담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조금 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생겼다라고 보이고요. 미국이 오늘 밤에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서 올라서 우리나라가 내일 아침에 오르면 초반에 시작하면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 1번 생각하시고 반대로 오늘 밤에 미국이 의사록 때문에 빠져서 우리나라가 내일 아침에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어제 저점도 안 깨고 종목들이 잘 버티고 올라오고 외국인들 안 팔더라 그러면 아 이거는 진짜 조금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약간 좀 케이스에 맞춰가지고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방송 보신 분들도 너무 또 이 시장 걱정하느라 잠 못 주무시면 안 되니까. 저 요새는 뇌를 그냥 비웠어요. 뭐 그냥 빼던지 올리던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아셨어요? 뇌를 비웠다고 하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자꾸 웹툰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휴식으로. 휴식의 방법은 누구나 자기가 즐겁고 릴렉스 하면 되니까, 편안하면. 뭐가 됐든.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 만에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자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 하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